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재영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김변입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왜요? 뭔 일이 있어요? 저희 저렇게 어색하게 읽을 수가. 저희 히포크라테스가 아이튠즈 팟캐스트 랭킹에서 NEJM도 제끼고 나는 의사다도 제끼고 전체 순위 26위를 찍었습니다. 의학 분야에선 뭐 당연히 1위였고요. NEJM이 뭐예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전 세계에서 네.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전문 잡지 중에 하나죠. 걔네들도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영어로요? 영어로 하죠. 네. 그럼 영어 순위도 다 있는 데서 1등한 거예요? 그렇죠. 1등이 아니라. 네, 26위. 의학 분야 1위. 네, 저도 이렇게 송 PD가 보내줘서 봤는데, 뽀샵을 했는지 이걸 조작을 한 거 아닌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밑에 낙꼼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건 뭔 꼼수가 있다 이거. 이렇게 그렇게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애플 측에 뭔가 착오가 있거나 해킹을 당했거나 그렇게까지 높게 나올 리는 없거든요. 저희가 보통 전체 수천 개, 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7,000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잘 나오면 300등 안쪽. 예.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6등을 했단 말이죠. 국제 랭킹이란 뜻이죠? 전 세계 팟캐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랭킹인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외국어로 된 건 잘 안 보니까,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겨우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아마 100등 안에 두 자리 숫자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난데없이 26위 해가지고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 네. 열아와 같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틀 만에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그래요? 다시 제자리로. 착오가 있었나요? 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 해킹이거나. 하여간 갖고 있는 사진은 27등? 26등 26위. 한 사진은 네. 갖고 있으니까. 네, 캡처해놨습니다. 네. 다음에 언제 우리 소개할 일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 팟캐스트 랭킹 26위도 기록한 적이 있는 방송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나이사를 제쳤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평소에 제치지 않았나요? 평소에는 마음으로만 제쳤죠. 그래요? 청취자들의 수준은 우리가 더 높았는데 숫자가 모자랐죠. 청취자뿐만 아니라 앵커 수준도 우리가 높았죠. 예, 네. 나이도 더 높고. 나이도 더 많고. 네. 네. 인물도 좋고. 인물도 좋고. 네. 또 뭐가 좋지?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려니까. 자, 어쨌든 저희 히구라가 요즘 좀 탄력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변하고 저하고 합이 좋다. 이런 댓글도 달렸던데요. 네. 자, 좀 더. 궁합은 안 좋아요. 네. 예. 궁합은 안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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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은 좋을 나죠. 수가 없는 성별입니다. 네. 네. 자, 이 기회에 좀 더 치고 올라가서 더 높은 순위도 한번 찍어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2014년 11월 21일 방송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의사신문 미남 기자 정승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네. 미남 기자라니까 말 더듬잖아요. 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당황했어요? 미남이었으면 좋았을 정승원 기자. 예. 네. 제목을 아주 섹시하게 뽑았는데 거짓 수련 환경표 작성하는 전공의들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내과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거짓으로 수련 현황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수련 환경 개선 조치를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여전히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다면서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병원별로 2개의 당직표를 작성하는 수련병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당 80시간을 넘지 않도록 연속 수련도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이상적인 수련 현황표를 작성을 하지만 이건 복지부 제출용인 것이고요. 실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수련 현황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정부의 수련 환경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야, 뭐... 그 유명한 이중장부. 예. 그게 지금 전공의 근무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예. 짝퉁 현황표. 야. 이게 지금 원래 한 100시간 110시간 이렇게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어떠한 인력 충원도 없이 갑자기 80시간 실제로는 이제 88시간이죠. 그 연장이 가능하니까 88시간까지만 근무하라라고 강제로 했더니 병원들이 장부를 2개 쓰는 편법을 쓰고 있군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수가. 설마 모든 수련병원이 다 이러는 건 아니겠죠? 네, 그 수련병원별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0명 중 5명은 거짓 수련 현황표를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5명은 그러면 제대로 80시간만 근무하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아니면 답변 자체를 거짓으로 했거나? 네,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네. 대전협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공의 1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련환경평가 설문조사 결과 복지부의 수련규칙 준수 여부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는 수련 현황표가 실제 근무 시간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64.1%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일치한다는 응답률은 23.9%에 불과했고요. 잘 모른다가 12.0%였습니다. 네, 잘 모른다. 네, 인상적이네요.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이런 걸 잘 모른다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 실제 근무표만 보는 거지 이게 복지부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네, 잘 모른다도 아마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일치하지 않는다 64하고 잘 모른다 12를 만약에 더하면 76이네요. 네. 네, 특히 응답자의 44.5%는 수련병원으로부터 수련 현황표를 거짓 작성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했고 55.5%는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으나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이후 근무 시간이 과거 이제 주당 80시간 이상과 동일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82.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오히려 8.9%는 수련규칙 개정 이전보다 늘었다고 했습니다. 수련규칙에 따라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9.7%에 그쳤습니다. 야. 자,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는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다 근무 시간이 줄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줄었다고 답한 사람은 10%가 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80% 이상이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즉 대부분의 그럼 80% 하여튼 굉장히 많은 비율에서 전공이 이 수련 환경표, 수련 현황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80시간 근무 상한제가 전체 레지던트한테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4년 차만 일단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면 이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수련 현황표 작성을 거짓으로 했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64%다. 이것도 너무 높지 않나. 1, 2, 3년 차는 지금 거짓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미리미리 다 그냥 80시간에 맞춰서 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수련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80%를 넘는다. 수련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만이 수련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1, 2, 3년 차. 자, 어쨌든 조금 요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연차별 그 차이도 없고 이러면 정확하게 좀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전협이 수련환경 개선을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박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얘기가 끝났는데 보니까 지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일정 변경안 복지부가 2월 5일 날 발표한 거 보면 최대 연속 수련 시간 전체 적용하고 그리고 응급실 수련 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 휴일 이런 건 전체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부터 뭐 4년차 뭐 그때까지 다 적용을 하고 대신 이제 주당 최대 수련 시간, 당직 일수, 휴가는 4년차부터 적용하고 당직 수당은 1년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시행을 했던 내용과는 달리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어떤 인력 채용이라든지 근무 환경을 인적으로 추가해서 변경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2월 5일부터 시행됐다고 해서 병원이 크게 바꿔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게요.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거짓 이중장부 같은 거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장부를 가지고 하고 이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가지고 또 수련병원 지정에도 활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 지금은... 여차하면은 복지부가 불가능한 과제를 줘놓고 이 장부하고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네. 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해보잖아요. 일기 꼬박박 쓰라고 매일. 네. 근데 그거 누가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짓 일기 써서 내는데 네. 그게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애나 어른이나. 네. 날씨가 제일 어려웠죠. 그거 요새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옛날 날씨도 요즘은 그렇죠. 나오죠. 예. 아우 옛날에는 막 비가 언제 오긴 왔는데 이게. 네. 근데 선생님들 안 본다 그거? 이날 날씨가 비 왔는지 맑았는지 확인 안 하는데. 본인들도 옛날에 애들은- 뻥으로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 혹시 선생님이 알 거야 이러고는 막 찾아보고 막. 그러니까 일부 엄마 이날 소수- 비 오지 않았어? 막 이러고 했던 거죠. 예. 소수 그 수련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하는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또 사회적 부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예.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고 바로 똑바로 제출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예. 그거 참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병원 관계자하고 또 전공의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병원 서로가 서로를 다 그렇죠? 못 믿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제도를 시행을 하고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결과만 보고하라고 하니 그러게요. 참 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다음 뉴스도 보니까 이 문제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과 학회에서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호스피탈리스트. 그렇죠. 예. 호스피탈리스트를 지금 우리말로 입원 전담 전문의라는 이름으로 아마 쓰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과 학회가 나서서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내과 전공의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미달까지 우려되기 때문인 거죠. 예, 내과학회는 내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위기 좋다. 네. 방송 중엔 핸드폰은 끄는 걸로 좀. 네. 송 PD. 진동으로. 기본은 지켜주셔야죠. 네. 청취자들이 다 듣고 계십니다. 예, 벨소리가 별론데? 네, 송 PD. 취향이 좀. 네. 네. 대한내과학회가요? 네, 내과학회는요. 내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호스피탈리스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를 이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과학회는 2014년도 내과 전공의 모집 때부터 영남 등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전공 미달 사태가 벌어지자 경영 컨설팅까지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서 내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산하의 전공의 수련 교육 내실화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복지부 그리고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과 전공의들에 대한 술기 교육도 강화를 하는데요. 내과학회는 우선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개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 교육을 술기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일단 공감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누가 낼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과학회는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까? 예, 이번 전담 전문의 제도 도입에 필요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 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과학회 정운용 수련이사는 조만간 이제 만나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할 예정이고 명칭은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도입할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지 등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는 아직 아무 얘기 안 한 거죠.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펠로우 제도 이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원칙적인 뭐 의지는 표명했지만 이번 전담 전문의, 호스피탈리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내과학회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 뭐 아직까지는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 펠로우 제도 그 개선 뭐 연구 용역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혹시 이 문제가 같이 논의될 가능성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펠로우 제도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이건 뭐 더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오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복지부가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 통 큰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수가를 2배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배? 예, 2배. 남들은 2배라고 하죠. 네. 2배, 2배, 예, 2배. 네. 그 3배, 3배, 후레자 3배, 그거는 3배잖아요. 3배가 아니고. 네? 예.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인 외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방송 좀 합시다. 네. 복지부가 국내 외상 분야 발전을 위해 권역 외상센터를 위한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통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마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권역 외상센터에 그 내원한 중증 외상 환자의 수가 개선은 물론 외상 전문의 배출을 위한 수련 비용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11곳에 지정된 권역 외상센터를 위한 수가 체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권역 외상센터에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했을 때 수가를 지금보다 2배 정도 인상하고 동시에 환자 본인 부담률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상 환자 특성상 여러 과가 참여하는 동시 수술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외상 환자 치료 시 대표 수술만 수가를 인정하는 것에서 동시 수술을 최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구상 단계여서 관련 연구 용역도 거치지 않은 상태고요. 수가 인상의 대상이 되는 중증 외상에 대한 개념도 새로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2,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1곳에 지정된 권역 외상센터를 위한 특별한 수가 체계를 개발한다는 거죠. 예, 그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외상 환자를 뭐 볼 때 수가를 올려준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이 지정은 11개가 됐지만 지금 현재 문 연 곳은 2곳인가밖에 안 되죠? 지금 아직 다 앞으로 이제 2, 3년 동안 다 열릴 예정으로 있는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하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배까지도 올려준다. 자, 2, 3년 내에 빨리 수가 체계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11개 권역 외상센터 말고 다른 뭐 권역 응급의료센터라든지 다른 응급실에서도 이런 환자를 봤을 때 수가가 똑같이 좀 후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정부에서는 외상 전문의 장학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외상 전문의 수가 2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만큼 권역 외상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국가 장학 수련의를 모집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됐고요. 각 기관당 6명씩 총 12명의 국가 장학 수련의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국가 장학 수련의 모집에는 외과 6명, 정형외과 5명, 신경외과 1명 등 총 12명이 지원했는데요. 정부는 지원자 중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우선 10명만 선발하기로 했고 나머지 2명은 지원자가 적은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수련의를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장학의사제도에 대해 선발된 수련의에게 연간 7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수련병원에는 수련센터 소속 인력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10억
여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 계획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12명 뽑는데 12명이 지원했다. 딱 1대1 좋은데 2명은 탈락됐군요. 네. 왜 탈락됐을까요? 그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신경외과는 1명밖에 지원을 안 했고 그리고 흉부외과는 1명도 지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2명을 다 뽑아버리면 외과 6, 정형외과 5, 신경외과 1명 이렇게만 하면 신경외과가 너무 적고 흉부외과는 또 아예 없다는 문제죠. 그래서 아마 2명은 TO를 남겨놓고 1명은 신경외과, 1명은 흉부외과 뭐 이렇게 아마 뽑으려는 계획인 것 같네요. 네.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참. 자, 다음 소식으로 그 동아 ST 스티렌 기사 회생 하나 이런 내용인데요. 그 천연물 신약인 스티렌정이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 스티렌이 다시 기사 회생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아 ST에서는 정말 좋아할 뉴스네요.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예, 복지부가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 ST의 천연물 신약 스티렌정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험 예방 용도로 처방되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아 ST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이 동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지부가 내린 처분에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스티렌정의 위험 예방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급여 제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리고 위험 예방 적응증에도 급여를 유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동아 ST 측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예, 재판부는 동아 ST가 임상시험을 완료해 그 결과에 관한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임상적 유용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세부 지침에 의한 기한을 어겼다는 그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급여를 제한한 것이 요양급여 기준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그 세부 지침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티렌의 급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서 조건부 급여 기간 동안 급여로 받은 약품비의 30%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처분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동아 ST가 급여 제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6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 유효성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유용성을 밝히기는 했지만 날짜가 제 날짜에 못했다. 그게 이제 처분 이유였는데 유용성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그 근거 자료를 좀 늦게 제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뭐 급여 제한 조치를 하고 6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 잘못에 네. 비해서 너무 가혹하다. 요게 이제 지금 법원의 판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 ST 쪽에서 상당히 이 재판에 공을 많이 들였나 봐요. 그러게요. 1심에서 이긴 네, 거를 보면. 네. 자, 법률가인 김변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 승소한 변호사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행운은 왜 나한테 안 오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승소하면은 이게 좀 쏠쏠하죠. 쏠쏠하겠죠. 지금 네. 경제적 가액이 660억인데요. 이야. 네. 1%만 받아도 성공 이런 보수가 더 커진 건가요? 큰 규모의 네. 소송들이 음. 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좀 잘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크니까. 네? 아니죠, 뭐 하여튼간 이야. 로펌이 사력을 다할 수도 있겠죠. 사력을 다한다. 이건 좋은 표현이네요. 어떻게 사력을 다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내용상으로 봐도 예. 그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 갖고 네. 너무 가혹한 처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법원의 판결이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어긋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유용성이 있다는 게 지금 밝혀졌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엔? 그거 이제 우리가 봐야죠. 네. 근데 이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논문이 나왔는데 네. 그게 정말 누가 봐도 유용성이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유용성이 있지만 또 뭐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걸 네. 따졌을 때 그렇게까지 또 가치가 뭐 있는 건지 여부에 네. 대해서는 앞으로 또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허가 받을 때 적응증을 받을 때 약속했던 정도의 유용성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정부에 제출이 된 거죠. 예. 저는 뭐 그러게요. 그 연구 결과는 못 봤어요. 어떻게 복지부가 근데 그냥
단순히 기한만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했을까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복지부는 아마 항소하겠죠? 예, 항소한다고 하고 그 의료계에서도 그 스티엔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의료계에서도 퇴출을 요구하는 게 아마 단순히 기한을 어겼기 때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보면은 1심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1심에서 2심 예전에 이미 비급여 사건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또 이거는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성공보수는 그러면 1심 이겼을 땐 안 받는 거예요?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이게 거예요? 이제 심급 대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 뭐냐면 1심, 2심, 3심으로 보통 알잖아요. 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네. 계약은 그 한 심까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성공보수 취급 사유가 발생하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러면 이제 1심에서 이겼을 때 성공보수가 있고, 네. 뭐 최종 뭐 2심이 됐건 3심이 됐건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에 또 성공보수가 따로 있고 그건 또 계약하기 이런 나름이죠. 식으로, 예, 계약하기 나름이죠. 2심 때 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성공보수라는 게 참 그 변호사 아닌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뭔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큰 거 하나 딱 터뜨리면은 뭐 한 몇 년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외국에서는 아예 시간 차지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아예 시간 차지는 없고 성공 보수만 갖고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 차지로 하게 되면 성공 보수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죠. 들어간 시간 비용을 갖다가 이제 보상해 주는 거니까. 시간 거리 병산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택시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법원에 가는 시간, 뭐 법원에서 재판받는 시간, 또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말하자면은 타임 차지를 하면 그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난 시간 차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착수금 같은 것들을 좀 작게 해가지고 아예 그거 타임 차지로 했을 때보다 훨씬 줄여놓고 대신 그 보상을 결과에서 좀 많이 받게끔 하는 게 이제 절충 아닌 거죠. 우리 송 PD 다음에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변호사 선임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알아야 될 사항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이 그런 거는 없어요. 변호사가 얘기하기 좀 껄끄러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의사들이 정말 뭘 몰라가지고 네.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뭘 잘못해가지고 좀 피해를 보거나 조금 이렇게 약간 나쁜 변호사한테 조금 바가지를 쓴다 그럴까요? 좀 표현이 너무 저렴한데.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있거나. 하여튼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글로 가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있으면 다음에 한번 다뤄보려고 뭐 정식으로. 그 치료 받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설명 의무를 오케이. 해서 뭐 이럴 경우 어떡하냐, 저럴 경우 어떡하냐, 예상되는 부작용은 뭐냐, 이제 뭐 그런 그걸 좀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념이 뭐냐면 사실 소송은 본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도 네. 예, 직접 법원에 나가가지고 소송을 이제 진행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신 왜 흔한 말로 이제 변호사 산다는 말을 하잖아요. 산다. 변호사들은 되게 싫어하죠 그 말을. 근데 저는 변호사를 산다는 뜻이 아니라 변호사의 시간을 산다는 의미인 거죠. 변호사가 대신 그 시간을 법원에 대신 가지고 그 시간 연구를 해주고 또 전문적인 지식까지 포함해가지고 가령 의사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하나 뭐 준비하는 데 한 10시간 걸리는데 변호사는 뭐 경험이 많으니까 뭐 1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변호사가 그 의사의 일을 대신해 준 거니까 그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의사들이 나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수술인데 환자가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억울해서 법원에 가는 게 정말 못마땅한 거죠. 그 자체가.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까지도 내야 돼요. 더 억울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변호사를 막 뭐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변호사 복은 공짜로 해달라고 해요. 자기가 억울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변호사 책임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가보면. 예? 변호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 그 화가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저는
동네 북도 아니고. 그 변호사도 일종의 감정 노동자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해요. 제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의료사고 낸 것도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하소연을 하는 거 다 듣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비용을 그러면 주셔야 될 텐데, 그것도 비용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비용을 줘야 되냐? 그러면 이제 애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네. 그 변호사는 뭐야,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러면 우리 어딜 가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점집에 가죠. 점집을 가죠. 정신과를 가든지. 그죠? 네, 정신과도 근데 점집을 가고. 가나 정신과를 갔을 때 거기다 비용 지불하는 거는 당연하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어쨌든 김변이 길게 얘기했는데요. 와닿았던 건 좋은 의사 찾아가는 거랑 비슷하다. 네,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분명히 2심, 3심 이어질 것 같고요. 액수가 워낙 크니까. 네. 의료계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당분간 논란 계속될 것 같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죠. 예, 그 의료 생협이 또 미용 성형 분야로 뻗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야, 이게 참 우리 지금 생협 얘기 여러 번 했지만 네, 지금 뭐 단속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미용 성형은 황당해요. 이게 생협이라는 건 협동조합이잖아요. 그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의료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결해주는 단체인데. 네. 아니 뭐 조합원들을 위해서 뭐 미용 시술 뭐 성형 할 수도 있긴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겠네. 그러니까 근데 뭐 포털 사이트에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냥 나머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영리 추구를 막 열심히 한다. 이건 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뭐 어느 정도 지금 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이 설립 목적을 벗어난 영리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는데요. 다수의 의료생협들이 포털 사이트 내에 자사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버젓이 성형,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료생협이 조합원 외 일반인 진료를 통해서 수익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갑시다. 자, 이 진료비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할인 광고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죠. 지금 대법원 판례가 네. 그 의료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네.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는 급여. 네. 급여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네.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그렇죠. 게 법에 나와 있죠. 네. 근데 그럼 비급여는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네. 비급여 부분은 사실은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은 수술에 대해서 뭐 1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30만 원 받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 받는 데가 갑자기 나도 10만 원 받겠어. 네. 그러면 이건 가격 정책인데 네. 어찌 보면은 20만 원 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어떻게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가지고 건전한 그 의료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부당한 경쟁이 되면 그거는 좀 환자 유인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를 환자 유인 금지한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때 그 여드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여드름 치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좀 할인을 해준다라고 광고한 것은 괜찮다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기간과 대상을 좀 한정해서 진행하는 할인 행사는 허용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급여에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의료생협법, 소비자생협법에 의하면 의료생협은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50%를 넘겨서 비조합원 진료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 그러면? 그 처벌 조항이 있을까요, 생협법에? 뭐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 행정적 조치라든지 형사적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50%가 비급여 진료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자료가 잘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 장사하고 막 이러면. 그건 이제 세무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누락
그것도 이제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누락, 사업 소득세 누락 이런 거니 탈세에 해당하겠죠. 네. 자, 하여튼 저기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광고를 어느 정도나 세게 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성형 그리고 의료생협이라는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상당수의 의료생협이 검색됐습니다. 상당수의. 예. 예. 경남 창원의 한 의료생협 부설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이 운영 중인 블로그를 방문했는데요. 애교살 필러 잘하는 곳, 젊음을 되돌려주는 곳 등의 성형시술을 광고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 광고 이미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능 시즌을 겨냥한 수험생 이벤트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지참하고 병원에 방문하면 쌍꺼풀, 여드름 관리 등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곳 의료생협 부설위원회에서는 뭐 창원 얼짱, 창원 보톡스, 창원 성형 등의 성형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블로그로 유입될 수 있도록 태그를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포털 사이트에 돈 내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네. 그렇죠. 네. 네, 경기도 부천 소재의 한 의료생협 부속 성형외과 의원은요. 뭐 남자의 변신도 무죄, 콧대 높은 당신, 시선을 사로잡은 맞춤 페이스, 쉿 그녀만의 시크릿 초이스, 예, 변신 프로젝트 등의 그 문구가 적힌 광고를 통해서 일반인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일반 그 민간 의료기관 생협이 아닌 성형외과, 피부과 광고하고 뭐 내용은 똑같은데, 자 이게 의료생협이라는 것의 설립 취지 이런 것들을 허용한 목적 이런 거에 비추었을 때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의료생협이라는 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뭐가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형수술 받으러 간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서 받는 거예요? 아마도 뭐 가입하면 더 싸게 해주겠죠. 그 조합비를 내면. 가입비 뭐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없죠. 그 뭐 예를 들어서 100원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조합원으로? 가입비. 그 조합 규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합 규정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 만약에 그냥 없으면 자체 규정에 조합 그게 문제죠. 그런 문제인가? 그래서 부실로 네. 많이 생기고 네. 실제로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인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뒤져보면 네. 제대로 그 조합비 낸 사람은 거의 없고 그 설립하려고 하는 이른바 그 어떤 사무장 내지는 뭐 어떤 그런 목적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대신 차명으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조합원이 있어야 하고 또 얼마 이상은 뭐 조합원이 얼마 이상 돈을 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조합원들이 낸 돈의 액수가 최소한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예.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요건은 300명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뭐 이런 게 규정들은 있죠. 그러면 300명 이상 3천만 원이면 한 명이 2,900만 원 내고 예. 나머지 299명이 뭐 한 10,000원씩 내고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설립 인가를 안 해주겠죠. 아 그러면 해주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네. 마치 낸 것처럼 낸 것처럼.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죠. 네. 그리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맘대로 또 쉽게 또 조금씩만 받고 조합원 네. 시켜주고 사실 뭐 우리 지금 아직 그 신문에 기사가 안 나간 내용이라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잠입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생협 성형외과에 대해서요. 그 모 성협에 우리 기자가 가서 이제 스스로 나가 성형수술 받겠다. 정 기자가 간 건가 이거?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딴 사람이 간 거예요. 네. 우리 모 기자가 코 성형 상담을 했어요. 이 생협 가가지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200만 원 불렀답니다. 그래서 비싸다 그랬더니 170만 원으로 금방 내려갔대요 가격이. 그래서 여기 조합원 뭐 이런 얘기를 또 꺼냈더니 그럼 조합에 가입하시면 160만 원으로 해드리겠다고 또 가격이 이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자가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김변? 네. 얼마 어떻게 하면 가입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1,000원만 내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1,000원만 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구나 다 지금 처음에 200 불렀다가 이래저래 해가지고는 160만 원으로 깎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160만 1,000원으로 깎아줬네요. 네. 가입비 1,000원 받았으니까. 이게 네.
이게 바로 영리병원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영리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영리병원 사무장 병원인 거죠. 막는다고 뭐 해도 결국 조합원이 병원의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리병원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국가에서 한쪽으로는 엄청 막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뭐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그 허용을 하다 보니 이게 참 모양새가 되게 안 좋습니다. 자, 이 의료생협법이 이 설립 규정이 완화된 게 언제죠? 몇 년? 의료생협법이라 있는 건 아니죠. 네, 소비자 생협법. 예, 거기에서 의료업도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그게 법원 판결인가 뭐 유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돼버린 최근 몇 거잖아요. 년 사이에, 응? 예. 2011년 9월, 예. 저 때부터 저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그런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뭐 1,000원이든 뭐 2,000원이든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계속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의료생협에서는 조합원이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다른 의료생협은 홍보성 기사를 통해서 조합에 가입을 하면 평생 동안 의료생협 의원을 통해서 치과 임플란트, 심미 보철 치료 등을 비급여 진료비를 20% 할인하고 성형외과 가슴, 눈, 코 등의 수술에는 또 20% 할인, 레이저 등 각종 시술도 10% 할인, 피부과 비급여 진료비 10% 할인, 레이저 시술도 역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는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비급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아까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일반인도 누구나 이런 아주 간단한 아까 뭐 300명 3천만 원 요 서류만 좀 꾸미면 이런 의료생협을 조직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의료생협법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을 지금 양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그 피부 성형 이쪽에 열중하는 생협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그런 어떤 우려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생협이 성형, 피부 미용 광고를 통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합원들의 복지보다는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40여 개였던 의료생협은 2011년 150여 개로 급증을 했고요. 5월 현재는 383개가 개설돼 운영 중입니다. 예. 의협은 이들 중 상당수가 성형 피부 미용 진료 과목을 개설해 비조합원들 대상으로 의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생협의 성형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진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에서 의료생협의 성형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진료와 성형 피부 분야 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요. 위법 행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도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 비조합원의 진료 범위 허용 조건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게 뭐 이 광고 부분은 사실은 의협에서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잘 옥석을 구별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그 청년 의사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 세미나에서 11월 30일 날 오후 2시부터 삼성 안병동에서 하는 일요일 날 하는 네, 거예요. 예. 그 2시부터 하는 그 내용 중에서도 의료 생협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공단의 김준래 변호사가 나와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의적절하게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세미나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좀 다시 또 취재해가지고 신문에 좀 기사를 소개를 해야겠고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아까 40여 개였다. 이게 이제 2011년 9월에 이 설립 요건이 완화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전국에 40개 있었는데 그 2011년에 법 바뀌자마자 150여 개로 몇 달 사이에 막 3배, 4배 확 늘었고 현재 5월이니까 벌써 한참 전이지만 하여튼 올해 5월까지 집계된 바로는 383개, 거의 뭐 400개. 야, 한 3, 4년 사이에 뭐 거의 10배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383개면 우리나라 시군구 숫자보다 많네. 우리나라 시군구가 다 합쳐봐야 뭐 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예. 이야. 최근 저도 뭐 상담 과정에서 알았는데요. 네. 60개 생협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실사가 나갔는데 네. 제대로 운영되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우와. 뭐 그렇겠죠. 목적 자체가 조합원들의 권익보다는 돈벌이 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그 설립이 형식적이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해서 조합원들을 만들어내고, 그죠? 추진하는 세력이 외형만 갖추고. 아까 우리 얘기한 형식하고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허위 수련표 내는 거 이런 게 다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게요. 어쨌든 이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다,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안타까워 하실 분들은 진짜 고전적인 의미의 이 훈훈한 의료 생협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던 그 지역에 있는 의사 의료진 조합원들은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90년대 2000년 10몇 년 동안 계속 꽤 이렇게 잘 운영되어 온 조합들이 있었는데 그 조합들까지 이렇게 같이 좀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 기획 기사에서 잘 되는 생협도 같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조만간 준비되는 대로 다시 신문 지면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죠. 네. 자, 요즘 들어보지도 못한 학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자연치료의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을 신청했다가 또 취소하고 스스로 이런 해프닝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 좀 사연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연치료의학회는 해독주스로 유명한 서재걸 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곳인데요. 오는 11월 23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8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 연수평점이 5점이었는데요.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가 된 것은 한의사를 연자로 내세우고 연수 강좌 대상에 한의사까지 포함된 학술대회가 의협으로부터 연수평점 5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의협은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금지하고 한의사 대상 연수 강좌를 금지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고요. 부산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한의대 교수들이 연자로 나선다는 이유로 연수평점을 취소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의사가 연자로 강단에 서는 것은 물론 강좌 대상에 한의사도 포함된 자연치료의학회 학술대회에 연수평점을 5점 준 것이죠.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의사가 연자고 학술대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연수평점을 아예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일단 문제된 자연치료의학회 학술대회 내용이 뭔가요? 예, 주제는 심혈관계 질환의 모든 것이라 모든 것. 야, 합니다. 학술대회 제목치고는 너무 넓은데요. 네, 모든 것. 네. 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TV에서 자주 나오는 이경재 한의원 원장이 심혈관계 질환의 동양의학적 접근에 대해서 강연합니다.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유해성 논란 뒤집어보기, 심혈관계 질환의 기능의학적 접근, 심혈관계 질환의 현대의학적 접근, 메틸레이션과 심혈관계 질환, 비타민 D와 심혈관계 질환, 또 심혈관계 질환의 자연의학적 접근 등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연치료의학회 회장인 서재걸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의학적인 지식에 편중된 치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서 쉽게 현장에서 치료와 최신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사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들이 다 모여서 같이 뭔가 공부를 한다. 그 자체로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의사협회에서 주는 연수평점이라는 거는 고유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의학적인 의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증거로서 점수를 주는 건데, 근데 의사협회에서 왜 여기다가 5점이나 되는 연수평점을 처음에 부여를 한 거예요? 네, 취재 결과 의협은 신청할 때와는 다른 내용이라면서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협 관계자는요, 우리한테 연수평점을 신청했을 때는 한의사 연자나 한의사 대상 학술대회라는 내용이 없었다. 그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자체의 연수 교육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확인해본 뒤 신청한 내용과 다르면 허위로 연수평점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평점 자체를 취소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논란이 커지고 의협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자연치료의학회 측에서 스스로 평점을 포기했습니다. 자, 요 내용도 깨알
자랑 좀 하자면 청년의사가 단독으로 처음 보도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죠. 네. 그래요. 그 결국에는 그 취소하게 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가서 시간 내서 들으신 분들은 좀 허탈하셨겠네. 근데 뭐 그 연수평점 5점을 딱 그게 필요해서 가시는 분보다는 네. 여기서 다루는 어떤 내용들에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요. 그분들에게 뭐 그분들이 느끼는 약간의 좀 실망감이나 불이익보다는 연수평점 제도 자체가 더 합리적이고 제대로 좀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그 뭐 어느 쪽의 편익이 더 큰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평점 주는 기준이 뭐고 그 교육 질 관리가 그럼 제대로 이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의사들의 질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연수 평점을 따도록 되어 있었고 예전에 그 뭐 12점인가 이렇게 좀 조금만 따면 면허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너무 평점이 적다, 기준이 낮다 해가지고는 기준을 좀 점점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올리는 거와 동시에 점수를 따는 게 더 쉬워지는 뭐 이런 현상? 이런 게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여러 병원들이 어려우니까 뭔가 좀 비급여 위주의 이렇게 조금 과학적으로 검증이 덜 된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도 자꾸 이제 생기면서 거기도 또 연수평점이 나가고 이러니까 하여튼 연수평점이라는 거가 원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된 학술 대회 참가에 딱딱딱 이렇게 점수가 나가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생기고 있고요. 네. 좀 이 문제도 저희 그 신문사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뭐 자꾸 뒤로 미루시고 그러세요. 네. 저희가 요새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잠입 취재도 하시고, 거의 뭐 PD 수첩 수준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들어가서 환자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지금 PD 수첩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생각났는데 우리 저 희구라 출연한 사람들이 대거 이번에 그 뭐죠? 추적 60분에 출연하게 됐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본인도 찍어놓고 지금. 그게 그겁니까? 네. 저희가 그 지지난주인가요? 신해철 네.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 김용진 교수와 함께 이렇게 길게 다뤘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듣고 네, KBS에서 또 이 탐사 그걸 듣고 네, 탐사 네. 보도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KBS가 들으니까 26일로 가는구나 우리가. KBS 전 직원이 다 들었나?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연락이 와서 이 신해철 씨 사건을 좀 제대로 좀 객관적으로 다뤄보고 싶다 해가지고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요. 그 뭐 김변이나 저나 우리 TV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뭐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용진 교수도 인터뷰를 땄고 김변도 인터뷰를 당했고 저도 또 인터뷰를 당하고 해가지고 뭐 곧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실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PD 수첩. 아니 추적 60분. PD 수첩은 MBC고. 추적 60분. 네.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네, 토요일 밤에.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밤에. 그러니까 뭐 저희 희구라가 그 유명 그 지상파보다 이슈 선점을 먼저 해서 개그로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왜 웃죠? 네. 추적 KBS하고 1시간 넘게 인터뷰하고 나서 PD 수첩을 봐달래. 네. 하여간 우리가 저희 히포그라가 항상 앞서가는 우리 이슈 선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조만간 추적 60분이나 PD 수첩에서 이 의료 생협 문제도 다룰 것 같아. 네, 우리가 오늘 이거 했으니까. 연수 평점 이것도 다룰까? 요건 좀 너무. 네. 네. 근데 박쌤 영수 평점 받아요? 저는 임상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연수 평점을 따야 하는 의무 그 규정의 예외입니다. 그래요?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환자를 진료하겠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다시 따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환자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환자를 보지 않는 사람 말고도 뭐 대학 교수든가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연수 평점을 딸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네, 직종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오랜만에 희구라를 찾은 책녀와 함께 오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일명 책 파는 여자, 책녀 김하나 편집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하나입니다. 네, 편집자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시켜 주시나요? 네, 오늘 들고 나온 책은 세상을 바꾸는 의사 폴 파머가 쓴 세상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폴 파머.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놀드 파머 동생인가? 아놀드, 좋은 지적이에요. 아놀드 파머는 P야, P. P-A-L-M-E-R. 그래요? 우리 왜 옛날에 우산. 가슴에 적혀 있었잖아요. 네, 그 스펠 우산. 잘 기억해보면, 네. P-A-L-M-E-R,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은 농부할 때 파머. 아. F. 그러니까 폴 농부. 아. 네, 이름이. 그러면 아놀드 파머는 아놀드 손바닥,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영어 단어 굉장히 많이 아시는군요. 제가 영어 네. 좀 했었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아놀드 파머하고는 관계가 없는 폴 파머. 파머. 네. 예. 누구예요? 어떤 분입니까? 네, 세상을 바꾸는 의사 폴 파머는 하버드 의과대학 국제보건 및 사회의학부 교수이자 PIH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PIH가 뭐예요? 파트너스 인 헬스라는 준비해 갖고 왔네. 그 정도야 준비해갖고 왔겠죠. 예. 네. 파트너스 인 헬스. 네. 네. 우리말로 하면 보건을 위한 파트너들이라는 뜻 정도 되겠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자회사로 영리 회사 거기 말하는 건가? 아, 그거는 파트너스 그냥. 그건 파트너스. 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네. 그래요? PIH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까요, 그러면? 네. 보건을 위한 파트너들이라는 뜻을 가진 PIH는 국제보건평등 실현을 목표로 폴 파머가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그리고 오피리아 달 등과 함께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IT를 비롯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20년 넘는 시간 동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폴 파머는 2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1년의 반은 IT에서 또 반은 하버드에서 보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같이 하시는 분들 이름이 희한하네. 용 씨도 있고, 달 씨도 있고, 파머 씨도 있고. 지금 농담을 그렇게 했던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지금 용 씨라 그러면 어떡해, 지금. 네. 이름이 용 씨야. 네. 네. 자, 지금 김변이 농담을 했지만, 이 김용, 우리가 이 짐킴이라고 하는 네. 그 유명한 우리 한국계로서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가장 잘 나가는 세계적인 있는 인물이죠. 세계은행 총재인 짐킴, 김용 이분이 이 폴 파머의 절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리아라는 이 여성하고 이렇게 셋이서 네. 25년 전쯤이죠. 이 IT에 가서 파트너스 인 헬스라는 거를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 IT가 지명 IT죠? 네, IT. 국가. 뭔 IT가 또 있어요? IT계가 그 IT. 그 IT 아니고요. 아니, 청취자 중에서는 저 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이 20% 정도는 있어요. 네. 뜨끔하셨을 겁니다, 몇 분은.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IT를 IT라고 안 하고 헤이리라고 하죠. 헤이리라고 헤이리. 하죠. 헤이리. 영어 좀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H가 있는데 이게 불어권이라서 그게 묵음 처리가 돼서 불어권이 아니라 스페인어권이에요. 네. 스페니시. 불어권이요, 불어권. 스페인은 불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하여튼 IT는 불어 쓰는 나라. 그래서 이제 하이티가 아니라 IT가 되고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식으로 읽으니까 헤이티 그걸 또 이제 헤이리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자 어쨌든
지금 그 1년에 반은 IT, 1년에 반은 하버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은 르완다에 또 그렇게 이 양반이 네. 꽂혀가지고요. 한 3분의 1은 르완다, 3분의 1은 하버드, 3분의 네. 1은 IT 이렇게 네. 야, 주로 마일리지 엄청 쌓이고. 일한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일리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겁니다. 네. 예. 업그레이드 잘 되겠네요. 예. 그리고 예. 그래갖고 저번에 저희 이 책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이라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메일을 한 2번 주고 받았는데 네. 뭐 르완다에서 답장 받으면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저는 미국 사람한테 이메일을 썼는데 예, 답장은 르완다에서 와요. 거기 르완다라고 써 있어요. 예, 자기 지금 르완다에 머물고 아, 있는데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박쌤이 PIH 친하다는 얘기네. 친하진 않고요. 그냥 이메일 좀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하고 반열을 같이 하고 계시네.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PIH에 관한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하지만 네. PIH랑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책은 아니고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책은 하버드 의대 졸업식, 존스 호킨스 공공보건대학원 졸업식,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 에모리 의대 졸업식 등 그동안 폴 파머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되어 했던 연설들을 엮은 책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기 직전의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을 모아놓은 책이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책을 쓰는 여러 쉬운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 근데 김변이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연설문을 쓸 때 정말 고생해서 쓰는 거예요, 이 양반이. 네. 보니까. 정말 공들여서 쓰더라고요. 네. 한 글자 한 글자. 친하니까 두둔하네요. 네. 우리 그쪽 폴이 들으면 무슨 개뿔 친하기는 뭔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그 표지에 보니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추천사도 수록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PIH의 활동을 돕고 있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6페이지에 걸쳐서 추천사를 썼는데요. 가장 또 핵심 문장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밑줄 쫙. 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영감을 얻어 폴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의 업적이 노벨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무슨 노벨상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문학상일까? 문학상? 연설문을 잘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 네. 노벨 평화상. 자, 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빌 클린턴하고 이 폴 파머하고 같이 IT를 방문한 적도 있고, 예, 이 폴 파머의 사업을 가장 뭐 열심히 밀어주는 이 빅샷 중에 하나가 빌 클린턴입니다. 네. 그래서 빌 클린턴이 추천사를 썼는데요. 전 미국 대통령이 노벨상을 꼭 이 사람 받아야 된다라고 책에 쓸 만큼 참 훌륭한 의사이고, 실제로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단이 뜨지는 않습니다만은 2007년 그 무렵부터 거의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 전 올해 받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누가 받았어요, 올해는? 올해는 그 말랄라가 받았죠. 그 파키스탄이든가요, 그 소녀. 네, 그 학교 갈 권리 탈레반에 맞서서 네. 싸웠던 최연소 그 수상자가 됐는데, 네. 하여튼 말랄라가 받으면서 폴 파머는 못 받았는데, 전 제 느낌상 왠지 폴 파머가 올해 받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건 꼭 좀 읽어줘야 되겠네요. 그 그 책은. 네,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책도 냈는데, 뭐 수상에 실패하고 책 판매도 실패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 마케팅이 잘 안 됐네. 내용이 근데 진짜 좋아요. 네. 뭐 하여튼간 내용이 좋다니까. 네. 폴 파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또. 네. 앞에서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건 의료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급부상하면서 공공 서비스들이 민영화되고 그리고 더불어 공공보건도 급격하게 상업화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모든 의학적 진보와 발전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수준을 이룩한 현대의학이 정작 그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예로 지난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사망자가 채 1000명도 되지 않았던 사스 퇴치를 위해서는 수억 달러의 모금이
계획되었지만 날마다 8,000명씩 죽어나가는 에이즈를 퇴치할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을 듭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힘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하루에 8,000명씩 사망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좀 네. 몰랐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을 사실 이제 한국에 소개하려고 결정한 사람이 전데요. 이 원서를 이렇게 조금 구경을 하면서 보니까 이 책이 의외로 웃겨요. 이 폴 파머라는 분이 굉장히 유머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폴 파머의 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한국에도 몇 권 번역되어서 나온 적이 있는데 다 별로 안 팔렸어요. 미국에서도 별로 안 팔리고 한국에서도 별로 안 팔리고. 왜냐하면 그 기존의 책들은 다 이렇게 좀 너무 진지해요. 네. 교과서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국제 보건 의료 평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권력과 보건 의료는 무슨 관계냐,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얘기를 써놓으셔가지고 이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의외로 이게 재밌는 분인 거죠. 그래서 연설문을 또 엮어 놓으니까 되게 웃겨요, 재밌어요. 이 책의 이제 추천사를 빌 클린턴이 제일 길게 썼고요. 그 다음으로 길게 쓴 사람이 절친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썼는데 그분이 쓴 추천사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사람을 늘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그의 유머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좀 미국식 유머라서 약간 썰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은근히 이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부분 중에 하나는 알마아타 선언이라고 아세요? 알마아타 선언? 김변? 알마아타요? 네, 알마아타 선언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 법률가는 몰라도 되는데 보건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 선언이거든요.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1978년에 그 여러 나라들이 서명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제 보건 운동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큰 선언을 하나 했어요. 78년에.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게 이제 주제였던 거죠. 7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는 한 22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22년 안에는 우리가 세계의 어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보자라는 게 이제 WHO의 목표였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을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2000년이 다가올 때, 그 1990 몇 년 이 후반쯤 됐을 때, 이 농담이 됐다는 거죠. 이 알마아타 선언을 가지고 사람들이 농담을 했는데, 슬로건에 오타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 계획은 서기 3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었는데 이 알마아타 선언 쓸 때 실수로 이게 2000년으로 찍힌 거다. 뭐 김변은 전혀 웃지 않고 있군요. 알만하다. 알만하다 선언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연는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밑줄 쫙. 네. 자,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뭐 평소에는 늘 한국의 보건 의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또 뭐 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원조 뭐 가서 그냥 도와주지 뭐 이런 생각들만 하는데 전체적인 국제 사회에서 어떤 보건의료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1세기 슈바이처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박쌤이 굉장히 강력 추천하고 있는 책이니만큼 비록 노벨 그 평화상을 수상할 것을 딱 계산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안 했어. 수상을 못 했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좀 사주세요, 좀. 네. 네. 자, 이 책의 원제는 To Repair the World. 네.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 뭐 이런 의미인데요. 저희가 세상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죠. 조금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네. 보통 이제 세상을 이렇게 하면 세상을 이렇게 바꿔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라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다 말만 하고 그렇죠. 실제로 지는 안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투신해가지고 네, 바로 그겁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폴 파머는 실천했다 이거지. 실천했다는 거죠. 25년 동안 아주 정말 조금씩이라도 계속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게요. 예,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야, 이게 예. 그냥 농업인이었으면 더 이름이 좋았을 텐데. 폴 파머. 예. 예, 의료인입니다. 네. 좋은 얘기 했는데 저렇게. 자, 폴 파머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어.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오시라고 네. 올해 11월 달에도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드렸는데 네. 오고 싶다. 음. 기꺼이 가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겠다. 네, 마일리지도 많을 테니까. 마일리지도 예, 많다. 예. 근데 진짜 바쁘다. 그래서 일정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비서시켜가지고 조율을 한참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못 온다고 해가지고요. 2015년에 한번 오시라고 다시 지금 예, 얘기를 노벨 하고 평화상 있습니다. 받기 전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받고 나면은 더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 하여튼 빨리 좀 한국에 와서 목소리도 얼마나 웃긴지. 네. 예. 아까 제가 전한 유머는 아니라니까 더 재밌는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김하나 씨한테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 하나만 골라오라고 미리 숙제를 드렸는데요. 네. 너무 긴 문장을 네. 지금 가지고 이거 한 10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네. 주말에 나와서 교정 보다가 예. 가장 코끝이 찡해진 부분에서 책 만들다가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네. 너무 한 10줄 넘어가지고요. 네. 혼자서 읽으면 지루할 것 같아요. 우리 네. 셋이서 돌아가면서 나눠서 네.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008년 6월 달에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중에서 일부입니다. 자, 저부터 읽어볼게요. 대학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진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바라는 것이 미친 짓일까요? 희망과 역사가 어우러지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서 노예의 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19세기 초의 졸업식 연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성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보통 선거권을 요구했던 20세기 초의 연설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까운 1993년으로 되돌아가 남아공의 인종차별은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정신마저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던 인물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도 여성이나 흑인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2028년의 미국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재해나 불공정한 무역 탓에 가난한 나라에서 식량 사정이 악화되더라도 국제적인 사회 안전망 덕분에 약품이나 물자를 부탁하고 빌리고 훔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의 활동이 훨씬 쉬워진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갈 권리가 보장된 세계입니다. 깨끗한 물은 병에 담아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자연이 모두에게 나눠주는 혜택일 뿐인 세계입니다. 네. 뭐 좋은 얘기인데 네. 코끝은 어디에서 찍어? 미친 짓일까요? 해서. 첫 문장에서? 네. 그래요. 그 부분 좀 좋네요. 왜냐하면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좀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폴파머 메시지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다시 평등을 상상하자는 것인 것 같아요.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이룩해온 평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해 왔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 평등을 상상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하나 편집자께서 책 표지 뒷면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써놨습니다. 아픈 청춘은 이제 그만. 바꾸니까 청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왜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된 거를 바꾸기 때문에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폴 파머도 하고 싶었던 거고. 남자친구 바꿀 생각이에요? 뭘 자꾸 바꾸려고 해요? 예, 남자친구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람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을 같은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꾸는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잖아. 제가 또. 열심히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안 바뀌어요. 결론은 안 바뀐다는 거. 안 바뀌어요. 남자는 여자가 바뀌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여자는 바뀌고 여자는 남자가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하는데 절대 안 바뀐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일은 아닌가요? 남자친구 바꾸는 게 제일 쉽지 뭘. 미련을 갖지 말고 항상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도 편집해주세요. 뭘 편집해 그거를. 네. 자,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회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 이메일 radio@docdoc.co.kr, 또 문자 메시지 1666-1895 등으로 다양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팟캐스트 순위 26위를 연출해낸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11월 20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